미안해.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서로 힘들잖아. 여긴 공기 좋고 너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입술만 움직일 뿐 눈은 절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겨울 산바람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금방 올 거지? 나는 힘없는 눈동자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 어. 내가 갈 곳을 데리러 올게. 잠깐만 쉬고 있어. 낡은 폐가 앞 부서진 처마 끝에 매달린 깡통이 바람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없는 산속, 차에서 쏟아져 나오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죠.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일부러 혀가 꼬인 것처럼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하다, 정순아. 남편 정재는 끝까지 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산속 폐가 앞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내 머리맡에 담배꽁초 하나를 툭 던져놓고 내 옆에는 얇디 얇은 담요 하나, 생수 2병, 과자 봉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차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의 미등이 붉게 빛나다 스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 앉은 그의 어깨가 잠깐 떨리더니 이내 시동이 걸렸습니다. 노후된 엔진 소리가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 소리가 끊기고 산속에는 나와 폐가와 갈라진 기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눈이 피로한 시간, 이제는 귀로 듣는 이야기에 기대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정순입니다. 올해 64. 지금은 이렇게 산속 폐가 앞마당을 내 2발로 서성이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의사에게 하반신 마비, 평생 휠체어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을 같이 산 남편 정재가 있었고요.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지요. 사고 나기 전 제 직업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55가르마예요? 사장님, 더 젊어 보이게 좀 해줘. 아침 9시면 문 열고 저녁 9시는 넘겨야 문 닫는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샴푸 냄새, 파마약 냄새, 드라이기 돌리는 소리, 거울 앞에 앉아 수다 떠는 손님들.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사장님 손은 금손이야. 머리만 만지면 사람이 달라져. 그 말이 좋아.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서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30년을 서서 돈을 모았습니다. 월세 살던 집을 전세로 바꾸고 전세에서 또 조금씩 올려 마침내 작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사게 됐어요. 여보, 이건 다 당신 덕이다. 남편 정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월급 받아오면 끝인데 당신은 손으로 집을 만들었잖아. 이 집은 당신 집이야. 그 말이 고마워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분가했고요. 딸아이 결혼식 날 사진을 찍으면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더니 이렇게 속삭였죠. 앞으로는 우리 둘이네. 내가 더 잘해줄게, 여보.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미용실 문 닫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 쓸어 담고 걸레질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샴푸대 뒤쪽을 닦으려다가 쾅! 바닥에 흥건했던 물기를 못 보고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아! 척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허리 아래쪽 감각이 싸늘하게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어머, 괜찮으세요? 손님과 옆 가게 사장님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 검사, 촬영,
MRI까지 끝낸 후 의사가 가족들과 함께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얀 가운, 피곤한 눈빛, 그리고 익숙한 위로 섞인 한숨. 허리뼈에 압박 골절이 크게 생겼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내가 묻자 의사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큽니다. 집중 재활을 해보겠지만 예전처럼 걷는 건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가 제 머리를 물속에 쑤셔 넣는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선생님, 다른 방법은요? 수술은요? 돈이 얼마가 들든 할 테니까 제발 좀 어떻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이미 했고 지금은 재활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 커튼 뒤에서 남편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내가 다리만 멀쩡했어도 당신 힘들게 안 했을 텐데. 딸아이도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으니까 버티기만 해.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었어요. 내 곁에는 남편이 있고 딸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미용실은 더 이상 열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미안하다는 문구를 붙이고 결국 가게를 정리했죠. 여보, 미안해. 당신 평생 일궈온 가게를.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친 마당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도 제 병원비에 대출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한번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병원비 대느라 내가 가게 하나 더 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 나도 좀 지친다, 여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야속하다고 느끼기보다 그저 미안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그 무렵 한 요양보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와드리게 된 선이라고 합니다. 긴 머리, 반듯한 앞머리, 입술에는 옅은 장밋빛 립스틱. 평범한 요양보호사라기보단 조금 지나치게 반듯하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힘든 일 맡았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잘 모실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회사 나가 있는 동안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이는 손도 빠르고 말도 예뻤습니다. 사장님 하셨다면서요? 손이 진짜 고우세요. 미용실 하셨으면 단골 많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발도 닦아주고 머리도 빗겨줬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겠을까 몰라. 정말 고마워요. 퇴근길에 들른 남편이 야식까지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처음엔 그냥 감사했어요. 그래, 저렇게라도 웃는 얼굴 보니 다행이다. 하지만 문득 한 번씩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밤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활병원 6인실, 다른 환자들은 이미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나는 천둥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창틀을 두드리는 비소리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보니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나는 휠체어로 옮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몸을 질질 끌어 문까지 기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휴대폰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 그 옆였네. 응, 아직 병원에 있지. 남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던 남편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 거지 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나를 뭐라고 부른 거야? 옆였네. 그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땅명의 이전? 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옆편내가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진 않네. 도장, 땅, 이전. 몸이 얼었습니다. 냄새 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똥 받아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정말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발끝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발가락이 간질간질거리는 느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몸은 기적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어디 산속에다 버려두고 실종 신고나 할까. 그냥 한 줄기 번개가 창밖 하늘을 가르며 번쩍했습니다. 야, 그건 좀.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인데 너무 티나게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천천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등급 나오면 요양원 먼저 보내고 그러다 그 땅값 떨어지면 지금이 팔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어디 산속 폐가 같은 데다 두고 잠깐 잃어버린 척 하다가 나중에 실종으로 돌려버리면 끝이잖아. 그 말에 나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볼을 스쳤지만 뜨겁게 끓어오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 손을 잡고 울던 사람, 내 다리가 돼준다던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산속에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숨이 막혔습니다. 천둥 소리는 이제 바깥이 아닌 내 머리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장 뭔 일 하자는 건 아니고 기회되면 그렇게 하자는 거지. 기왕이면 깔끔하게, 티 안 나게. 남편의 웃음 섞인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침대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눈물이 쏙 멎었습니다. 이대로 죽을까?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포기해버릴까? 하지만 바로 이어진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이대로 죽으면 저 인간들이 이긴다는 뜻이지.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다리로 보란 듯이 일어서서 저 인간들 앞에 서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 증거들을 한꺼번에 펼쳐놓겠다고. 그 다음 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내 발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발가락이 움직였는데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발끝에 감각 느껴지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의사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기적입니다. 완전히 포기했던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멀었지만
재활 치료를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라고, 내 몸이 살겠다고, 버티는구나. 그런데 바로 이어서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걸 지금 남편에게 말해도 될까? 어젯밤 휴게실에서 주고받던 그 대화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산소폐가, 실종신고, 땅명의 이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의 계획은 바뀌겠죠. 어쩌면 더 서두르고, 더 지저분하게, 더 잔인한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을 당분간 숨겨야겠다. 그날부터 나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하반신 마비에 정신도 흐릿해진 척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밤에는 혼자 몰래 발가락을 움직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벽을 붙잡고 일어나 보는 사람이 된 거죠. 정순 씨, 오늘은 어떠세요? 낮에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묻습니다.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입술을 조금씩 떨며 중얼거립니다. 그냥 그래. 고의적으로 말끝을 흐립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의사가 뭐라는데? 글쎄, 그냥 지금 상태 유지나 하란다네.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는 지금이 중요하다며 재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컨디션 어떠세요? 뭐, 기운이 없네. 고개를 축 늘어뜨린 채 조금씩 침을 흘리는 연기도 더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선희는 손수건으로 내 입가를 닦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겉으론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손끝이 담고 있는 미묘한 거부감과 역겨움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잦아들고 병실 불이 꺼집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뜹니다. 한쪽 발끝에 힘을 주어 움직이고 반대쪽 발도 따라 움직입니다. 평행봉 대신 병실 벽과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킵니다. 처음엔 10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밤마다 반복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바닥의 차가운 촉감, 계단 모서리의 딱딱함, 전부가 나를 살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연습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버튼 누르는 연습, 녹음 시작, 통화 녹음 켜기, 손가락이 굳어. 버튼을 제대로 못 누를 때도 많았지만 실수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한번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니까요. 몇 달 뒤 나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이렇게 좋았나? 휠체어에 앉아 거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선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병원 말고 집에서 모실 수 있겠네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남편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희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우리 집 살림도 좀 도와줘요. 응? 그날부터 선희는 집에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방 한쪽에 침대를 놓고 지냈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요. 하루는 안방 문이 활짝 열린 채로 남편과 선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겠어? 혹시 어머니가 눈치라도 채면. 그러니까 아직은 티 안 나게 해야지. 남편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정신도 흐릿한 것 같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라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냐? 그래도 최대한 조심해야지요. 저희 요양보호사 사무실에서도 요즘 사건 많다고 난리예요. 재산 노렸다가 들키는 사람들 보고 다들 혀 내두른다니까요. 아주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 말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선이야. 나는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녹음 버튼이 확실히 눌려 있는지 손가락으로 확인했죠. 어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가 있고 집에는 저와 선이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죽 좀 드실래요? 선이가 부엌에서 죽을 데워 가지고 왔습니다. 김은 이미 빠져 미지근해져 있었지만 그녀 얼굴에는 왜인지 잔인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 고맙네. 나는 최대한 멍한 눈을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 해보세요. 숟가락이 입으로 가까이 왔다가 갑자기 툭 그릇째 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철벅 죽이 손등을 타고 팔목과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뜨거워라.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죽은 사실 그리 뜨겁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충격만큼은 살을 파고드는 쇳물 같았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멀뚱멀뚱 앞만 바라봤습니다. 눈동자 하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응하면 끝이다. 지금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들키는 순간 저 인간들은 당장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부터 정리할 거야. 어머, 자기야. 어느새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죽이 쏟아졌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진짜 뇌가 많이 상했나 봐요. 선이가 내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어머니, 뜨거우세요? 아프세요? 나는 숨만 아주 조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뇌 쪽에도 충격이 있었다고. 뭐, 이제는 그냥 숨만 쉬는 시체라고 보면 돼. 그 말에 선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안방 문 열어놓고도 요즘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여편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 말까지 전부 녹음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축 늘어뜨린 손가락을 살짝 안으로 말았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떠들어라. 입으로 내 죄목을 다 늘어놔라. 그렇게 몇 달을 버티던 어느 날 더 이상 혼자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땅명의 담보, 대출, 그리고 산속 폐가. 그들은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병원비랑 재활비 관련 서류야. 여기 사인만 해줘. 내가 다 알아보고 온 거야. 종이를 훑어보니 낯선 단어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재산관리 일체 권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 나는 일부러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나는 침대에서 기어 내려와 휴대폰을 품에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가
1층 로비까지 가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버텼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안경 너머로 날 바라보는 조심스러운 눈빛. 사모님? 그는 놀란 얼굴로 휠체어를 밀어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20년 전 내 작은 식당에서 밥값이 없다며 설거지라도 하겠다던 법대생 청년. 그때 내가 밥을 먹이고 용돈을 쥐어줬던 그 아이가 진짜 변호사가 되어 명함을 들고 찾아왔던 게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유일한 우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녹음 파일, 동영상, 메모들을 전부 내밀었습니다. 휴게실에서의 통화, 병실 복도 대화, 집에서의 모욕, 도장 찾는 장면까지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모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미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 유기, 사기, 재산 강취 미수, 법적으로 걸 수 있는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저 인간들 앞에서 제 발로 서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말대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산속 폐가 같은 데다가 버린다고 했어요. 내 말에 김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추적기, 휴대폰과 별개로 돌아가는 작은 녹음기, 경찰과의 사전 공조, 은행과 재산 가압류 준비까지. 사모님, 혹시라도 정말 산속에 데려가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다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척 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드라이브나 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라이브? 응.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의 웃음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울이 없었어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지. 나는 조금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하지, 우리 여보. 그날은 선희 씨도 같이 갈 거야. 휠체어 들어야 하니까. 역겨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 변호사. 네, 사모님. 그는 신호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GPS 위치 계속 추적하고 있다가 남편분이 떠나는 순간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사모님, 녹음은 꼭 틀어두셔야 합니다. 알아요. 지금도 늘 켜두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 때 처음 미용실 간판 달던 그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제 겁먹지 말자. 토요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날씨 끝내준다, 그치?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웃었습니다. 조수석 앞 접이식 휠체어가 실려 있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선희가 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멀미는 안 나시죠? 응.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CCTV 없는 국도, 가로등도 뜸한 길. 남편이 괜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기야, 지금쯤이면 샴페인 땄겠다. 그치? 앞좌석의 선희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계시는데 조심하세요. 에이, 이 여편네가 뭘 알아듣는다고 그래. 오늘만 지나면 우리 인생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그들은 흥분한 사람들답게 자신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차 안에 울려 퍼지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손 안의 스마트폰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녹음 표시, 그리고 곁에 작은 GPS 표시까지.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산길을 벗어나 더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잡목이 우거지고 낡은 전봇대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 길. 그 끝에 기와가 반쯤 부서진 폐가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여기야. 남편이 차를 멈췄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가 앞 찢어진 마당, 그리고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면.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나는 지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발바닥으로 흙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 이게 땅의 감촉이지. 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아까 나를 버려두고 떠난 검은 세단은 어느새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붉은 미등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만 같았죠. 정재 씨, 나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2개 있어. 하나는 내 다리,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편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휠체어를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덜컹 삐걱거리던 녀석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고철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남편 인생의 앞날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 놈이 떠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산속 폐가 앞.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예요. 지금 경찰이랑 같이 이동 중입니다. GPS 신호 잡았습니다. 사모님, 몸은 괜찮으세요? 나는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몸이요?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요? 6달 동안 앉아만 있느라 좀이 쑤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김 변호사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천천히 오세요. 어차피 그 인간 집에 도착해서 샴페인 따고 축배 한잔 하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폐가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목이 살짝 아팠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추워야 하는데 왠지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낡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딸아이가 몰래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엄마, 기운 없을 때일수록 입술이라도 색이 있어야 해. 그때는 발라볼 마음도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산속폐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여자 좀 우습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김 변호사와 형사 몇 명이 산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형사 한 명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나는 양다리로 서서 그들에게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재밌는 구경하러 가야죠. 경찰차 뒤에 올라타니 훅 하고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산길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실려갈 때 들었던 사이렌 소리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리였다면 오늘은 한 사람의 삶을 되찾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도심으로 진입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차들 불빛이 뒤섞였습니다. 사모님, 저기 보이시죠? 1203호. 형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집, 우리 다가구 주택. 지금 저 안에는 아마도 샴페인 잔과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죠. 준비되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경찰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반사된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세운 한 사람의 심판자처럼 보였습니다. 띵! 12층에 도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 앞 복도 1203호 초인종 위 디지털 도어락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 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비비빅.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달달한 샴페인 향, 강한 향수 냄새, 배달 음식의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현관에는 빨간 하이힐이 내 슬리퍼를 밀어내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내 손등에 죽을 쏟던 그날 신고 왔던 구두. 거실에서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건배. 쨍. 잔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냄새나는 짐짝 치우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그러니까 진작 그랬어야지. 산 공기 좋겠다. 그치? 얼어 죽든 말든 죽으면 더 좋지 뭐. 실종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사망 처리, 보험금까지 싹 다 내 거야. 내 죽음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드는 두 사람.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경찰들과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제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내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실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남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거실 조명 스위치를 켰습니다. 탁!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파 위 샴페인 잔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 정재, 그리고 그의 어깨에 기댄 내연녀 선희. 둘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정순? 선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귀신?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발끝을 까딱였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 조용한 내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아쉽게 됐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당신들 데리고 오려고 다시 돌아왔거든. 남편은 소파 등받이에 거의 매달린 채 내 다리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다리가, 내 다리가 뭐? 나는 보란 듯이 다리 꼬던 자세를 풀고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놀랍지? 6달 전부터 멀쩡했는데 당신이 내 연녀랑 뒹구느라 바빠서 몰랐나 보네. 선희가 질겁하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말도 안 해. 그녀의 목소리가 엉성하게 떨렸습니다. 그러게 나를 식물인간 취급하며 온갖 얘기를 했지? 냄새난다, 역겹다, 땅값 생각하며 참는다고.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잠깐 미친 거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의 말은 더 이상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방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TV 볼 때 늘 깔고 앉던 방석, 그 방석의 겉면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잡아당겼습니다. 직, 방석 속 솜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찾았어, 여보. 나는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여기 왜? 당신,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도장은 귀신같이 숨겼을 거라고 했지? 맞아. 내가 숨겼어. 근데 말이야, 당신이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못 찾았던 이유 알아? 나는 바닥에 떨어진 도장을 주워 두 손가락 사이에 집어 돌려 보였습니다. 당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었거든. 등잔 밑이 제일 어두운 법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나 보지? 김 변호사가 뒤에서 조용히 웃음을 참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현관 근처에 서 있던 형사들도 표정을 굳게 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거 오해야 오해. 남편이 더듬거리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라, 정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산다. 차라리 산속 폐가에다 버려두고 실종 신고나 할까? 땅 명의만 내 쪽으로 돌려놓고 인감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남편과 선희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요. 이거 도청이에요. 불법 녹음이에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그럼 경찰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지. 그 말과 동시에 나는 뒤를 돌아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정재 씨, 김선혜 씨, 살인미수 및 유기, 사기미수, 기타 관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내드는 순간 선희가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빠가 다 시킨 거야. 나는 몰랐어. 난 그냥 닥쳐. 내가 먼저 땅 얘기 꺼냈잖아. 둘의 싸움이 순식간에 개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 참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걸어가 선희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사모님, 짝! 내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타들어갈 듯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6달 동안 눌러두었던 분노를 얼음처럼 깨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내 손등에 죽 쏟은 값이야.
이번엔 남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짝! 반대쪽 뺨에도 내 손이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 취급한 값. 두 사람의 얼굴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할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할 거고 그 후 일들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산속 폐가 위치, 차량 이동 경로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속수사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담보대출, 명예 이전 시도, 위임 서류, 내 이름으로 된 땅과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젊은 직원이 긴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김정순 맞으시죠? 네. 최근 1년 사이 배우자분께서 대리인 위임 서류를 통해 담보 설정을 여러 건 진행하셨습니다. 내 목이 탁 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 서류에 고객님 서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이때 어디 계셨어요? 날짜를 보니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내 손등에 죽을 쏟던 날. 남편이 병원비 서류라며 손가락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반신 마비에 정신도 흐릿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에 직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입을 굳게 다물더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대리 서류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 관련 집행은 일단 전부 중단 요청하시고 위임 서류 사본과 당시 CCTV 기록, 콜 기록까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솔직히 무섭네요. 저 인간이 나를 산에 버린다고 입으로 말할 때보다 종이 한 장으로 내 인생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게 더 섬뜩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살아계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막으러 오셨으니까요. 그제야 조금 숨이 트였습니다.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방법원 2호 법정 문 앞에 서 있으니 30년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손잡고 걸었던 날, 집장만 하던 날, 딸아이 대학 등록금 내느라 둘이 허리띠 졸라매던 날, 그리고 산속 폐가 앞에서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라고 말하던 남편 얼굴.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긴장되기보다는 숨이 조금 막히네요. 법정 안은 서늘했습니다. 나무 의자에서 나는 먼지 냄새, 속삭임, 종이 넘기는 소리.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남편과 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내 눈을 피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정순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재판장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렀습니다. 나는 이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남편 쪽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정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지낸 점도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합의는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법정 밖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판사님 앞에서 저 인간이 어떻게 나를 산에 버렸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틀어놓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죽어버려라, 정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산다. 차라리 산속 폐가 같은 데다 버려두고 실종 신고나 할까? 법정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이미 산속에서 한 번 들었고 내 마음속에서 수십 번 곱씹었던 말이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신이 나간 척하는 동안 제 이름으로 담보를 잡았고 제가 사라지면 빚만 제 이름에 남기고 재산은 자기 손에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선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도와준 것뿐. 판사가 책상을 탕 치며 외쳤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도장만 찾으면 명의를 넘기고 나는 산속 폐가에 버려질 운명이었다는 걸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은 구속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아, 오랜만에 듣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보자. 내가 미쳤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재 씨,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기억해요? 산속에서 당신이 한 말.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 돌려줄게요. 내 인생에 당신이 닿는 운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봉투에는 박정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잘게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조금씩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과 재산 문제는 김 변호사가 도와줬습니다. 담보로 묶였던 부분 상당수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 집행이 막혔고 일부 손해본 부분은 민사소송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모님, 적어도 이제 사모님 재산은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내 손에 돌아왔다는 게 그렇게도 서러우면서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30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사장님이었지. 그냥 정순으로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야, 김정순, 너 뭘 좋아하냐? 생각해보니 사람들 머리 만지는 걸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예뻐졌다라고 웃어줄 때 같이 행복했었죠. 그래서 작게나마 시니어 미용 봉사 겸 작은 살롱을 하나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오랜만에 내 이름을 걸었습니다. 정순 헤어 앤드 케어. 간판을 올리던 날 목이 울컥했습니다. 이제 누구 아내 말고 그냥 나로 살아보자. 첫 손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미안해서 어쩌나. 손이 불편하실 텐데 불편한 손으로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앉으세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가위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금세 익숙한 감각이 손끝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거울 속에 조금 더 환해진 손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머, 사장님. 진짜 젊어 보이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다시 서 있는 무대라는 걸. 산속 폐가 앞이 아니라 이 작은 가게가 이제 내 운명이 이어질 자리라는 걸요. 19.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세상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나처럼 산속 폐가 앞에 버려지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한 일을 겪고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저 사람처럼 싸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무슨 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신 앞에서의 침묵은 언제나 굴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살기 위한 준비이고 내 편을 찾기 위한 시간이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활 기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침묵 안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던 그날 산속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내 운명을 여기까지라고 끝내버리게 두지 않겠다. 삶의 주인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를 산속 폐가 앞에 두고 떠나던 남편은 제 운명을 끝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 2막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내 두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쪽 무릎이 쑤실 때도 있고 날이 굳으면 절뚝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볼 수 있는 다리라는 걸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만의 산속 폐가 앞에서 혼자 떨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숨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당신의 운명 아무도 여기까지라고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눈이 필요한 시간 귀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 클릭이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다시 일어설 용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